네,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프랑스 파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영어 유치, 그 부산 엑스포 유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두 분 다 뭐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발음이 뭐 좋았습니까? 왜 그렇게 여쭤봤냐면 뭐 여당은 늘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뭐 호의적이고 이제 칭찬을 하는데 이번에 그 좀 이례적으로 야당에서도 대통령의 그 영어 연설에 대해서 괜찮았다, 좋았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좀처럼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잘했던 것인지 그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예. 한국에서 외국을 나가지 않고 영어를 한 사람의 수준으로서는 괜찮은 거죠. 네. 네, 뭐 한국식 액센트인 것은 뭐 분명한데 영어를 네이티브하게 할 수는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식으로라도 하더라도 분명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게 중요한데 윤 대통령은 뭐 그런 건 갖춘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은 팝송 잉글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 영향을 받았겠죠. 네. 하여튼 그 정도로 한국식 영어로라도 본인의 얘기를 대통령으로서 국제 무대에 나가서 충실하고 정직하게 했다는 거에는 점수를 줘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뭐 영어 발음이나 영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볼 때 한국 대통령한테 뭐 아주 뭐 이상한 영어를 아주 완벽하는 걸 기대하지 않을 테고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참석해서 직접 영어로 PT를 한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내용도 보면 제가 보기엔 괜히 괜찮았어요. 뭐냐면 보십시오. 네. 왜 부산 엑스포가 중요하냐. 역대 엑스포가 뭐가 다르냐. 2030년엔 경쟁의 논리에서 연대의 가치로 관점을 전환하는 그런 엑스포가 될 거다. 왜 그러냐. 우리의 전쟁의 황폐를 딛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첨단 산업과 혁신 기술의 대명사가 됐다는 취지였고 부산은 결국 유라시아로 가는 관문, 게이트웨이다. 이런 표현을 쭉 쓰더라고요. 이런 것을 굉장히 어필을 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나온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와 기업, 시민, 심지어는 제외 국민들도 한마음이 돼서 엑스포 유치하기를 원한다는 이 대목이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한테는 어필하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기업, 뭐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뭐 LG 전부 다 달라붙어 사고 있잖아요. 이런 건 아마 어필하는 대목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럼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했느냐 저도 궁금해서 보니까 기사가 별로 없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빈 살만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PT는 안 하고 오히려 6명이 PT를 했는데 3명이 여성이었대요. 여성 중에 1명이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인데 여자예요, 여자. 네. 왕족이에요, 왕족. 70 젊은 여자.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취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이탈리아도 아마 총리가 프랑스 왔는데 총리가 뭐 PT에서는 이야기 못 들어봤고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요소로 대통령이 직접 했다. 이걸로 먹고 들어가려고 작전을 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대통령의 그 외교적인 그런 노력 그리고 이제 뭐 여야 의원 또 7명이 현장에 참석했다고 했는데 이런 노력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그 프랑스 파리에서 이렇게 호평을 받는 동안에 또 윤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남겼던 말 한마디가 국내에서는 또 일파만파 여러 가지 이제 또 논란을 낳고 있는데 그 수능 문제죠. 그 여당은 킬러 문항과 또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다. 야당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혼란과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교육 문제는 굉장히 풀기가 어렵고 조금만 문제가 평이하게 나가도 물수능 아니냐. 조금 어려우면 또 불수능 아니냐. 수험생들이 이제 그 혼란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이게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또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논란입니다. 과연 이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살펴보고 또 짚어봐야 될지 좀 말씀 좀 들어볼까요? 아니 이게 지금 처음에는 대통령의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부 장관이 그걸 풀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혼선이 커졌는데요. 네. 교육 문제는 사실은 교육 문제로서도 복잡하고 매우 어려운 난제인 그건 분명히 있죠. 근데 이건 노동시장의 문제하고 연결돼 있고 우리처럼 나누고 뭐 이렇게 차별하고 하는 문화가 굉장히 극심한 이런 문화에서는 이 문화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제를 너무 쉽게 대통령이 참전을 한 게 아니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예 전쟁을 이끌어가고 지금은 또 이게 더 확전이 돼가지고 교육 이권 카르텔 수사 문제까지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감사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대학국장 목을 쳐내고 무슨 평가원에 감사를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뭐 수사까지 나오고 이러면은요. 이거 이제 이 정도면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는 각종 학교가 있죠. 또 수준도 전부 다른 학교들이 수천 개가 있죠. 과목 여러 개죠. 수준이 또 뭐 보통 다른 게 아닌데 네. 이 문제를 지금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아마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아마 지금 난감할 겁니다. 이 혼선을 빨리 마무리하는 길을 지금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키워놓고 이걸 좀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저는 좀 난감해요. 그 연초에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고 수능 이제 5개월 남긴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 요 시점 타이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아쉬운 대목은 분명히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뭐 정치 토크니까 보면은 네. 처음에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공격을 당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킬러 문항, 초고난도 질문 이 문제에 나오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비슷해지는 양상이 왜 그러냐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좀 교육을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 킬러 문항을 폐지하는 게 맞다는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에 킬러 문항 없애자고 공약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사교육 걱정 없는 사회라는 굉장히 진보 성향의 학부모 단체도 킬러 문항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 했던 거란 말이에요. 뭐가 남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저도 베베 꼬아서 교수도 못 푸는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을 변별력을 가른다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처럼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문제. 그러면 그거는 야당이 안 좋은 거예요. 야당은. 당신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한 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부담은 뭐가 있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5개월 남겨놓고 왜 대안도 정확하지 않으면서 왜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혼선을 초래하느냐. 이 대목은 아픈 대목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일찌감치 부총리, 교육부 장관한테 지시를 정확히 내리든지 아니면 계속 챙겨서 했으면 됐을 것을 작년 연말에 시색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교육부총리라든지 대학국장이라든지 교육과정평가원의 3투가 안 돼요. 대통령 지시가.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의 문제점은 좀 지적을 당할 만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도라면 뭐랄까 남는 문제는 결국은 9월 달에 모의평가 그 11월 26일 날 나오는 문제가 적어도 연말쯤 돼서 지난번에 돌이켜보면 6월 달에 일어났던 일이 도움이 됐다. 예를 들어서 교정하는데 문제를 교정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나올지 아니면 이번에도 물승운행이었냐 아니면 준킬러 문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이상해졌냐는 소리가 사후평가적으로 나온다. 이 대목을 유심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수험생들이 남은 기간 동안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부 당국과 이제 정부 당국에서 뭔가 좀 그 투명하고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또 정책이 지침이 내려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이제 고 여야 여야 대표가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먼저 그 여당의 상황을 보면은 김기현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의원 수를 줄이자 의원 30명 감축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당이 당론 채택도 가능하다면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야당이 이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정치톡에서도 살펴봤지만 역대 의원 수가 줄어든 케이스가 단 두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의도, 어떤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의원 감축 30명을 이야기한 것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몇 번 했어요. 계속 해왔죠. 네. 근데 국힘당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아마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이 정도 대표 연설까지 했으면은 여기저기서 메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조용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당 안에서도 그게 되겠어? 그 또 하나는 국회 정개특위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도 네.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다뤘습니다만은 정개특위에서는 바로 또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네. 그 서울대학교 교수 한 분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줄이자는 얘기는 한 사람도 못 들어봤다. 오히려 늘려야 된다. 네, 오히려 이게 그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정개특위 안에서 꾸준히 나왔습니다. 네. 그 늘려야 된다는 근거는 또 몇 가지 있어요. 저희들이 여러 번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를 그 현실적으로 그럼 줄일 수 있느냐? 못 줄입니다. 근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역구는 못 줄이니까 비례를 줄이자. 그러는데 비례가 지금 현재 47명이에요. 그러면 30명 줄이면 비례가 17명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비례는 명색이 퇴색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는 것을 김기현 대표가 뭐에 필이 꽂혔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혼자 지금 메아리 없는 산에 올라가서 혼자 허공에 대고 외치는 달밤에 체조하는 격입니다. 이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당 내에서도 아무 메아리가 없는 얘기를 그냥 정치적 명분만 쌓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찬성하는 박수치는 국민들이 많다 이런 건데요. 글쎄 뭐 그걸 노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김 대표의 입지가 좁다 보니까 존재감을 이런 걸로 높이려고 하는지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의원 감축에 대한 발언 의도, 그 신성범 의원은 의도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박수 치니까 박수 치는 사안이잖아요.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된다. 어제 그저께 이야기 생각해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의원들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가자. 또 불체포 포기를 여야 의원들 전부 다 서명해서 공동 선언하자.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네. 세 가지 다 어떻게 보면 현재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대목이잖아요. 자, 의원수 줄이라, 일 안 한다,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 특기 포기 이런 건데 저도 뭐 현실 정치를 했던 입장에서 과연 저를 줄일 수 있을까 의원 정수를 저도 회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역구에 지금 뭐 참 이게 제 옛날 지역구만 하더라도 군이 지금 4개예요.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네. 4개 합하면 경상남도 면적의 절반이에요. 인구 18만에 유권자 16만이 넘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하고 근데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동 몇 개만 하면 10몇만 되고 그런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대표성이라는 거의 없는 마당에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 거의 불가능하고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를 줄이는 건데 줄이려 그러면 또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시민단체 쪽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이것을 우리 국민의힘만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까는 좀 회의적이죠. 회의적. 알겠습니다. 그 김기현 대표의 의원 30명 감축 이야기가 나온 반면 그 전날 그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속 조치로 7월 말에서 8월 초에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이제 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불체포 특권 포기는 야당 포기고 그리고 이제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투항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 뭐 배경을 포함해서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는 법률적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하고 연결되는 법률적으로는 배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보니까 뭐 신통치 않은 거예요. 증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지금 법원하고도 이미 재판이 시작이 돼서 2건이 진행이 되는 거 보니까
검찰에서 내놓는 증거도 별거 없고 법원하고 한번 맞짱을 뜰 수 있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미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추가 기소를 해서 영장을 친다고 하더라도 방어권 논리상으로 봤을 때 뭐 이건 구속하고 저건 구속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법률적으로 검찰, 법원 등등하고 이렇게 한번 딜을 해볼 수 있겠다, 싸워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요. 더 중요한 건 정치적인 건데요. 지금 비명이나 반명 쪽의 얘기는 그래 부결시켜 줄 테니까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시켜 줄 테니까 대표는 좀 물러나 주라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딱 못을 박은 겁니다. 네. 일단 신세 질 일 없다. 나는 내 길을 갈 테니까 당신들하고 신세 질 일 없고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당에서 내 자리를 가지고 대표직을 놓고 공천권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결별 선언을 한 거라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어제 그 출연했던 그 국민의힘의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이 발언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난번 그 체포 동의안서부터 다시 청구하라고 본인 스스로 요청을 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했는데 그 민주당은 현재 그 한동훈 장관이 뭐 7, 8월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라 뭐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지금 방금 신경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림, 뭐 모든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계산은 다 끝난 거예요. 무슨 끝났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넘어오면 2차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다 가결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아는 게 당내 분위기상. 네. 4연속에서 5연속 방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내가 가결당하느니 찬성당하느니 법원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 법원의 실험도 가만히 가능성을 따져보니까 뭐랄까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판단을 내린 거다. 그걸 전제로 하고. 그러면 좋은데 남는 건 뭐냐면 이 대표가 말한 불체포 특권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돼야 되냐 보십시오. 이거는 첫째, 만약에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재명 의원 체포 동의에 당론을 해줘야 돼요. 다 참석해서 네. 우리 대표님이 원하시니까 자 가결로 갑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잡혀가십시오. 라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회기에 아니라면 그 타이밍에 회기 아닌 타이밍에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내서 그냥 본인이 다소곳이 가서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데 그거는 검찰에서 이 회기 안 여는 7말 8초에 영장을 치겠냔 말이에요. 자기들이 일정이 있을 텐데.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말씀을 하시지만 왜 지난번에 그렇게 대선 때 분명하게 불체포 특권 포기라고 공약해놓고는 지금까지는 누려왔잖아요. 지금까지 5명이 됐는데 체포동의안 처리가. 네. 민주당 4명은 살았잖아요. 자, 노웅래, 이재명, 윤관석, 이성만. 하영재 국민의힘만 가결됐고 통과됐고 이런 대목은 분명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굉장히 정략적임을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민주당 혁신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발부터 이제 좀 삐걱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혁신위가 친명계 일색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현역 의원 3명의 인선을 지도부가 요구를 했는데 김은경 위원장이 생각보다 단호하다. 그래서 이제 반대에 부딪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좀 강단 있는 모습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김 위원장 이제 본인이 가죽을 못 끼고 또 뼈를 깎는 그런 혁신을 하겠다. 혁신이가 과연 이제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전면적인 혁신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뭐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공천에 관한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또 의지도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현재 그 민주당의 혁신이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뭐 뼈를 깎는 어쩌고 하다 안 되니까 가죽을 하나 더 덧붙인 것 같은데 말은 지금 그렇게 나온 거죠. 근데 김은경 이 분이
처음에 말 실수를 한 게 저는 두고두고 남을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그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좀 뭘 만든 느낌이 좀 네.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은 바꿨더라고요. 뭐 사적으로 한 이야기였다. 그건 사적으로 한 거고 기록을 봤더니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더라고. 아마 누가 지적을 하고 여러 군데서 아마 혼나서 뭐 좀 피가 났겠죠. 그러니까 말을 바꾼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말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누가 혁신위원이 됐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누가 추천을 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혁신위원들을 지금 전부 다 한 건 아닙니다. 아직 몇 명 민간 쪽에를 더 추가한다고 그러니까요. 네. 의원들은 더 이상 추가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내 인사는 지금 현역 의원 1명하고 원외 직구당 위원장 1명에서 둘인데 지금 현재 위원장의 멘트로 보면은 더 이상의 당내 인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읽혀요. 네. 그렇다면 당내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회의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당내 인사 두 사람이 친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당 외에서 들어온 민간에서 오신 분들도 친명이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이 혁신위는 뭐 혁신이라기보다는 그냥 친명위원회로 전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당 내외에 별 기대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관심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수주를 받아서 이 어젠다를 좀 해주세요라는 것을 관철시킬 혁신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혁신위가 계속해서 국민들의 관심 또 당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비대위가 아니고 혁신위라는 자체가 좀 처음부터 그 생겨날 때부터 대표로부터 이게 자유로울 수 없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혁신위라는 게 전권을 주느니 마느니 말은 많았지만 결국은 혁신위에서 논의된 게 최고위원회에서 올라가서 최고위원회에서 오케이 해야 되는 건다. 다만 최고위원회에서는 최대한 많이 반영할 게 이 정도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좀 면면을 잘 모르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7명 가운데 6명은 이재명 대표와 다 연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재명 후보의 대리인으로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한 사람도 있고 공동선대 뭐 도당에 있던 사람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보면 고개는 갸우뚱거리는 대목이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김은경 혁신위 팀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목표가 뭐냐? 그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용과 어떻게 보면 중도 노선으로의 복귀예요. 이게 아니면 제가 민주당이 과연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혁신의 요체는 그거일 텐데 네. 저게 안 되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옹이하는 걸로 귀결이 될 조짐이 보이면 당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다면 다시 한 번 더 비대위로 가자. 그렇게 혁신위의 역할이 비대위를 끌어내는 것, 비대위를 만드는 것. 네. 이렇게 또 비화될 저는 여지도 좀 남아있는 것 아니냐. 남해당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좀 짧게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이번 24일이 이제 토요일이죠. 주말에 이제 귀국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친낙계를 중심으로 친 이낙연 대표계를 중심으로 비명계가 결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존재감 자체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워싱턴에 있는 거하고 서울에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월요일 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화요일 날 혁신위를 띄운 마당에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의 귀국에 앞서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포문이나 선전포고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신성범 의원님.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의 파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거냐. 결국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호남 민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호남 민심이 결국은 또 수도권까지 이어질 텐데 이 대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영향력이 과연 있을까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좀
판단을 유보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 꾸며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